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 맡은 김태규입니다. 저는 역사교육론, 서양사 이렇게 두 과목 맡고 있고요. 이병고시 학원에서는 좀 고인물입니다. 2000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올해 횟수로 치면 25년 차 강사입니다. 학교에 있다가 나름의 꿈을 꿈꾸 대학의 교수가 한번 돼보고자 석사, 박사 공부 열심히 하다가요. 네 군데 대학 정도 돌아다녔습니다. 대구대학교 시간 강사 좀 했고요. 2년 정도. 그 다음에 역사교육론 강의 맡았습니다. 거기서. 동국대에서도 강의했었고요. 역사교육론 강의했습니다. 성신여대에서 공통사회과 교육론 강의를 좀 했고요. 가물가물하다. 마지막 홍대에서 제일 오래 했네요. 홍대에서 5년 동안 교양 강의 2개, 그 다음에 전공 과목 하나 그렇게 강의했습니다. 역사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이라는 강의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쟁사, 그 다음에 기록의 역사 이렇게 세 과목 강의했습니다. 정확히 강의는 대학 강의는 11년 했고요. 11년 하고 난 이유가 한참 여러분이 요만할 때겠네요. 어릴 때요. 그죠? 벌써 그게 한 10년 전이니까요. 그만둔 지가. 그리고 그 이후로는 줄곧 지금 임용 강의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임용고시 학원 쪽에서도 아마 가장 원로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원로임에 비해서 나이는 젊은 편입니다. 올해 이제 53입니다. 그리고 학번은 91학번이고요. 숫자가 잘 안 그려지죠. 91이라 그러니까. 몇 년생이야? 00년생. 그죠? 우리 딸이랑 비슷하네. 그죠? 그러니까 딸 같은 마음으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는데 많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여기는 대학 아닙니다. 대학 아니고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편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너무 긴장도 하실 필요가 없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은 역사교육론 서양사라는 두 과목인데요. 앞에 지금 구현모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년도에 비해서 좀 문항 배점이 좀 달라졌습니다. 원래 저희 임용시험에서 역사교육론 한국사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배점이 큰 부분이었었거든요. 전공이 80점 만점인데요. 그 80점 부분 가운데서 한국사가 24점, 그 다음에 역사교육론이 22에서 24점 이런 분포를 이뤘습니다. 그러다가 서양사, 동양사 이렇게 두 개 합쳐가지고 대략 16점씩에서 18점씩 이렇게 원래 배점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전년도 들어서 이제 한번 좀 틀은 것 같아요. 출제자들이. 아마도 출제진들이 전년도 출제진들이 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뭐 01학번, 뭐 99학번, 98학번 이런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 어린 친구들이죠. 41, 42 이런 대학에서 지금 교편 잡고 있는 분들이 출제를 들어가서 패턴이 좀 깨졌어요. 뭐 예를 들면 원래 임용시험은 암묵적인 룰, 그 시험의 타당도와 연관해서요. 고대 하나, 중세 하나, 근대 하나, 현대 하나 원래 이렇게 4개 돼 있고 자기 전공 분야에 따라서 이제 이 해당 부분에서 하나씩 정도를 더 추가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용고시 역사상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25년 역사상 전년도 시험 문제만큼 그 격이 그 타당도 측면에서 굉장히 낮았던 적은 드물었던 것 같아. 무려 근대사가 4개가 나온다든가 중세사는 아예 없고 현대사도 아예 없고 고대사만 한 문제 들어간다든가 아마도 그 젊은 출제진들 그러니까 사학과 출신일 확률이 높겠죠. 분명히 그 역사교육과 교수라면 제가 알고 있는 역사교육과 교수들은 전부 다 교육학 전공자고 현재 교사 출신들이기 때문에 문항을 출제하는 데 있어서 객관도나 타당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사학과 분들은 교육학이라는 과목 자체를 배워보질 않아서 평가 문항의 타당도, 객관도, 소위 말하는 그 양호도 부분을 잘 신경을 쓰지 못하죠. 부디 이제 채점 뵐 때 그럼 채점자가 신뢰도나 좀 잘 확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뭐 그 부분이 어차피 현직 교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여튼 전년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사 부분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제 동서양사가 합쳐서 몇 점이 됐다? 40점이 됐다. 40점. 그리고 역사교육과 한국사 합쳐서 40점이 된 거고요. 곧 80점 만점 가운데 공히 각 20점씩이 된 겁니다. 그러면 1차 시험에서 교육학 20점이니까 1차 시험 과목이 토탈 5과목인 셈이지. 교육학, 역사교육,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이렇게 해서 각각 20점씩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분명히 역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역덕들이 굉장히 이 시험에는 불리해요.
왜냐하면 그 역덕들의 상당수가 한덕이거나 서덕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사 덕후들이거나 서양사 덕후들입니다. 역덕이라는 말을 이제 앞으로 쓰고 싶으시면 한국사 덕후, 동양사 덕후, 서양사 덕후에 해당할 때만 덕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과목만 돼서는 절대 합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다음에 이제 수능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학과나 역사교육과 왔으면 자기 나름대로들 그래도 문과 쪽에서는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지? 그지? 자기들 나름대로 세사, 동사 이런 거 선택해서 왔을 테고 좀 오래된 옛날 사람이라면 한국 근현대사 이런 거 이제 선택해서 왔겠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배워본 적이 없다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강의를 딱 듣고 난 다음에 곧바로 EBS를 보기 시작하셔야 돼. 곧바로요. 임용고시 학원의 강의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대학의 교양 강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심화반 강의로 들어가면 전공 강의 수준에 해당해요. 곧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는 거나 여러분께 학원에서 강의하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절대 수월하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선생님 그럼 수월한데 수월하지 않게 가르치는 겁니까? 그럴 수 없죠. 수월하지 않으니까 수월하지 않게 가르치는 거겠죠. 실제로 수월하지 않은 과목들이니까요. 세계사를 고등학교 때 선택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EBS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입시학원 뭐 예를 들면 메가스터디라든가 저 이투스 같은 데 보면 되게 유명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강의를 꼭 먼저 듣고 학원에 오셔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과목과 연관해서 책들을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좀 갖고 왔습니다. 좀 많습니다. 하나하나 봐보도록 하죠. 먼저 역사교육론 책인데요. 역사교육의 이해라는 책입니다. 2001년에 지금 출간된 삼지원에서 나온 책인데요. 역사교육 2세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이제 퇴임하셨거나 퇴임을 준비 중이신 교수님들이 쓰신 책이에요. 김한준 교수님을 비롯하고 있는 최상원 교수님 이렇게 초대 역사교육의 발자취를 크게 남기셨던 네 분이 공저하신 최초의 개론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책 이름 읽어봅니다. 시작. 제 수업 때 이거 다 외우게 해요. 자, 다시 시작. 역사교육의 이해. 이걸 색깔별로 학생들이 편하게 부르거든? 이 무슨 색입니까? 그래서 파란색이라고 부르기도 해. 또 이 다음. 이제 이게 2001년에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책을 개정, 증보할 필요가 있었겠지? 그죠? 근데 이 책이 한 권짜리가 이제 두 권으로 쪼개졌어요. 그렇게 두 권으로 쪼개져서 나온 책이 요 책들이야. 자, 똑같이 읽어보자. 이게 2006년도에 나왔었던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읽어봅시다.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별칭 초록색 책이라고 불러요. 초록색 책이라고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역사교육의 책 이름은 전부 다 제가 붙인 거예요. 색깔별로 붙은 책 이름은 제가 붙인 거라고요. 말했잖아. 25년 강의됐다고. 그지? 초록색 책이라고 해. 내용과 방법이고요. 이건 교육과정에 관한 부분이 묘사되어 있어요. 전부 다 들어가 있어. 곧 5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사교육의 목표부터 내용, 교재, 방법, 평가에 이르기까지 역사 교육과정을 이루는 5가지 중요한 기준들이 한꺼번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이 부분은 역사교육의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론. 여러분이 학부 때 배우셨던 역사 개론이 있었지? 그죠? 역사 개론에서 주로 뭐 배우나? 역사학의 특성을 배우지. 또 역사 연구 방법의 유형들을 배우고 마지막 사학사 같은 것들을 배워요. 이 책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5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역사 개론에서 안 배웠던 내용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 5번 맨 5장에 들어가 있는 역사적 사고라는 부분인데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역사적 사고에 관해서 가장 주된 연구를 보였던 3개 나라가 있어. 하나가 캐나다고 또 하나가 독일이고 또 하나가 미국인데 이 책의 저자들은 주로 미국 쪽, 그것도 스탠포드 대학에 있었던 슐만과 와인버그라는 학자들의 연구팀을 5장에다가 직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석사 이상, 역사교육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생들은 이 책을 전부 다 스탠포디언 북이라고 불러. 스탠포디언 북이라고 부른다고. 스탠포드의 연구 성과가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책 안에는 역사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 역사학의 가장 중요한 논제라고 하지 연구 방법론의 대립이라고 표현하는 설명이란 뭔가 이해란 뭔가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서양사학사, 한국사학사, 동양사학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맨 마지막에 역사적 사고에 관한 내용까지가 들어가 있어. 소위 이 세 가지 서적이 임용 공부를 하시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바이블로 불리는 책이에요. 바이블로. 오늘 아까운 시간 내서 왔으니까 책 3권쯤은 외우고 가야 되겠지? 외워보자. 역사교육의 이해. 외워보자.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또 외워보자. 역사교육의 이론. 아시겠어? 이렇게 3권이 역사교육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기본 개론서, 기본 서적들이고요. 그 이외에도 사학사 관련한 부분에서 내가 좀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한영원 선생님이 쓰신 이 책이 굉장히 괜찮아요. 여러분 수준에. 역사학의 역사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학사적 지식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근데 나는 20세기 근대 역사학과 21세기 현대 역사학의 일반적인 흐름, 트렌드를 잘 모른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신문화사가 뭔지를 모르고 언어로의 전환이 뭔지를 모르며 더 나아가 문화인류학적 연구방법론이나 민족지학적 연구방법론이 뭔지 모른다라고 하면 이런 책들을 찾아보셔야 돼. 또 아울러서 한국사 시험 문제도 종종 등장하는데 아까 구영모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문항에 기평이라는 문항이 있었죠? 기평은 주로 뭘로 물어보냐면 인명, 지명, 도서명, 사실명, 사건명 이런 것들을 물어봐. 근데 사학사에 뭐가 많이 나오니? 도서가 많이 나오지? 도서? 그 도서와 관련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어보고자 할 때도 이런 서적들이 도움이 돼요. 이거는 역사교육론 책이라기보다는 역사과, 사학과 관련한 책이기도 하고 역사교육 학생들도 많이 보는 책이기도 해요. 그 이외에 이제 역사 교사 모임에서 이제 지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서적이야. 역사 교실이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근간이야.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역사 교사 모임에서 낸 책들은 전부 다 2018, 19, 20, 21 요 4개 연도 안에 지금 출간된 서적들인데 최근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책이죠. 역사 교실이라는 책.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역사 교사 모임에서 만든 거라고. 역사 교실. 읽어보라니까. 역사 교실. 역사에서 배우고 부제야. 역사에서 배우고 삶으로 가르치는. 이게 아까운 시간 내서 왔으면 그래도 몇 개는 외우고 가야지. 그렇지 않아? 이런 책들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역사교사 모임에서 이제 수석교사님들이 주로 쓰신 책들이 있어. 이 수석교사님들은 대부분 다 연배가 저보다 한참 높으셔. 이제 우리 나이로 치면 60 정도 되신 분들이지. 뭐 윤종배 선생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죠? 그런 분들이 쓰신 책이야. 책 이름. 역사 수업 살림. 그 교사들이 겪게 되는 사계절 분투기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교사의 수업 설계에서부터 수업 실행에 이르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경력 교사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이 새로운 수업 방법을 성찰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잘 담고 있는 서적이고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얘기를 하면 사례가 많이 나와. 사례가. 역사교육론 시험 문항에 사례가 많이 나오는 서적이에요. 마지막 출판사 책과 함께해서 낸 책인데요. 역사 수업 함께 더불어 국리하고 더불어 성찰하다라는 책이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시험 문제 많이 사례가 많이 나오는 서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교육에서 구체적인 사례 모음이다라고 한다라면 현장의 역사 선생님들이 주로 쓰신 그러니까 역사 교사 모임에서 주로 쓰신 이런 책들을 사례를 통해서 많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사례 서적입니다. 이외에 이론서가 있거든. 이제 학자들 이론서인데 이제 한 학기 남으셨죠. 이제 서울대 역교과의 그 양호한 교수님이요 퇴임하셨는데 아마 이제 명예교수로 다시 또 강의도 하시고 아마 그러실 것 같아. 2011년도 10년도에 걸쳐서 서울대 역사교육과 석박사 학생들 통합 수업이 있었거든. 그 통합 수업 이름이 역사교육 원론이라는 강좌 3학점짜리였어요. 원래 석박사 과정 중에서는 학생들의 숫자가 적잖아. 그러면 석사, 박사 수업을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하시겠어? 무슨 말인지? 그 수업하는 과정에서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역사교육론에 연관된 주요 연구 성과나 주제들 그런 것들을 10개 정도를 잡아서 학생들에게 발표시키고 토론했던 관련한 내용들 책이야. 그걸 한꺼번에 묶어 놓은 거죠. 쉽게 말을 하면 역사교육 연구사 목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역사교육 연구사 목록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책 이름은 역사교육의 입론과 구상이야. 역사교육의 입론, 설립자지 역사교육에 관한 논의, 그러니까 이야기를 세워보는 책이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현재 역사교육을 전공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서적들에서 비추해서 자신의 연구 성과를 많이들 찾아가고는 해.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자. 역사교육의 입론과 구상. 이거 책 표지가 뭐처럼 생겼니? 빗살무늬지? 이게 빗살무늬 책이라고 해. 빗살무늬 책. 알겠어요? 역사교육의 입론과 구상이라는 책이에요. 그 다음, 국내 이제 소장 연구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대 역사교육 전공, 사회교육과 가운데 역교 전공하신 분이었는데, 이진아 선생이라고.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실제로 키스 버튼과 린다 랩스틱으로부터 사사를 받기도 했었고, 역사교육 쪽에서 미국 쪽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스탠포드 학파와 대립의 날을 세우고 있는 또 다른 여성학자들이거든. 그 여성학자들이 최근에 미국의 역사교육 연구 동향이 어떤가라는 걸 소개한 것을 국내로 출간해서 번역을 하신 분이야. 이진아 선생이라고요. 나이는 젊으신데 되게 지금 핫한 인물이기도 하지. 가끔 임용시험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내용들도 이론서로서 한번 봐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또 똑같아. 수석교사들이 이제 주로 쓴 책인데요. 역사 수업에 길을 묻다라고. 이것도 아까 저서적과 마찬가지로 윤종배 선생이 쓰신 책이에요. 아마 이제 역사교사로 활동해서 현장에 발령을 받으시면 좋든 싫든 간에 윤종배 선생은 한두 번쯤은 뵙게 될 거예요. 그 윤종배 선생님은 어떻게 학교 교실에 관한 여러 담론들을 담고 있는지, 역사 수업의 실제와 실제 이론과의 그 괴리를 좀 담았다고 할까? 그래서 본인의 성장기에 관련한 내용들, 이걸 후학들에게 들려주고서 쓴 서적이 요거예요. 알겠죠? 대략 역사교육론은 요런 서적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런 서적들 어떻게 다 봅니까? 답답하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줄어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수험서라는 걸 써요. 수험서. 저희 수험서 혹시 이름 아실까? 들어본 적 있어? 선생님을 위한 시리즈라고요. 이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 1월 중순쯤에 시중 인터넷 서점 같은 데를 검색을 해봐봐. 뭐 알라딘, 예스2포 이런 데 검색해봐. 그럼 항상 상위권에 쭉 랭크가 돼 있을 거예요. 서적 판매율이. 그러니까 지금도 뭐 사이다 면접, 또 역사 수업 실현 이런 서적들을 뚝뚝뚝 치면 주요 웹사이트들 전부 다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을 거거든요. 뭐 굳이 그런 말을 안 들어도 되겠지만 저희는 월 평균 수강생이 직강생 기준으로 300명입니다. 월 평균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고요. 인원이 굉장히 많고 통상 인강은 직강 규모의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학원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직강 규모의 4배에서 5배 정도 됩니다. 쉽게 말을 하면 역사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3,000분가량 되는데요. 3,000분 가운데서 몇백 명 빼놓고는 거의 다 강의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구쌤이나 제 강의를요. 아마 그거는 다녀보시면 금방 아시게 될 거라고 믿고요. 아까 합격생 숫자도 그 선생님 처음 말씀해 주셨을 때 보셨죠? 그쵸? 못 봤어? 보셨어? 그치? 거짓말 같지? 그치? 에이, 입시학원 중고등학교 때 학원에서 그런 것들 많이 허위 광고 많이 하던데 당신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법에 굉장히 큰 저촉이 되고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허위 광고를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그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냐면 카페만 들어가 보세요. 김구 전공 역사 이렇게 쳐서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쌓여있는 합격 수기 양만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 그치? 많이 듣는 강의는 뭐가 있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에? 아닌 것 같아?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서양사 서적 좀 소개 좀 해드릴게. 많아.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말을 좀 반존대를 써서요. 따로 나중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서적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들어본 적이 있어? 책 이름? 그쵸? 지금 현재 서양사 쪽에서 가장 권위 있으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가운데 출제도 많이 들어가셔. 박윤덕 선생님 외에 나머지 분들이 집필하신 서양사
강좌, 신판입니다. 신판. 원래 2016년에 초판이 나왔다가 초판 내용에 챕터가 4개가 더 덧붙어서 추가 보완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뭐 헬레니즘 시대 같은 부분과 19세기 자유주의 민족주의 사상 부분들이 대거 첨가가 됐죠. 그래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개론서 시리즈 가운데 가장 완성도가 높은 서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서적입니다. 이제 이것과 쌍벽을 이루는 서적이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봤던 책, 민석홍 선생님이 쓰신 뭐 있어? 서양사 개론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책이어서 제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런 책들을 되게 많이 보고요. 플러스 또 한 분, 민석홍 선생님과 또 거의 같은 시기를 살아오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서양사 총론이요. 차하순 선생님이 쓰신 거거든요. 3대 개론서라고 부릅니다. 서양사 개론, 서양사 총론, 서양사 강좌. 시작. 서양사 개론, 서양사 총론, 서양사 강좌. 이렇게 3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3대 개론서라고 부른다고요? 이해하시겠어? 그럼 이런 개론서를 읽다 보면 앞뒤 사건들의 선후 관계라든가 또 해당 사건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 그 사건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사실들을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지. 그렇지? 그러면 개론서라고 하는 거는 고대부터 현대까지를 아우르는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통사체계의 저작물들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시대별로 나누어서 현재는 지금 이런 서적들까지도 나와 있는 상태예요. 서양 고대사 강의를 안 가져왔네. 이런 게 있고요. 사료로 보는 서양 고대사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행본으로 또 서양 중세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서양 근세사라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양 현대사라는 책도 이렇게 있습니다. 시기별로 다 있다라는 거예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을 잘 모를까봐 저기 충남대 국내 아나락파의 제1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김웅정 교수가 과거에 이런 책을 쓰기도 했어요. 서양사 개념어 사전이라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에서 지난 2016년에 역사용어 대사전이라고 낸 거 알고 계시나요? 네. 그 사전류에 버금가는 저작물로 굉장히 잘 인정받고 있는 서적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 시험 문제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되는 건 거의 다 여기서 나와요. 이거 보신 적 있어? 읽어봐. 사료로 있는 서양사. 이거 몇 권일 것 같아, 시리즈? 원래 5권짜리인데 중간에 이가 하나 빠져가지고 4권만 있어, 현재. 4권. 그러니까 근대 2 부분만 빠져가지고요. 고대부터 현대 부분까지 대략적으로 다루고 있는 서적인데 실제 우리 시험 문제 사료는 거의 다 여기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작년에도 여기서 3문제가 나왔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난이도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럼 서양사도 이렇게 지금 한 9권 정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럼 저것도 다 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수험서로 하나로 묶어놨겠죠? 이름이 뭘까요? 선생님을 위한 서양사라는 서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거나 또는 읽어보실 때 단권화하시기 쉬우라고 선생님을 위한 시리즈를 기획을 했고요. 선생님을 위한 시리즈라고 책 이름을 빌어서 처음으로 책이 출간된 게 2018년 무렵이었습니다. 2018. 그러니까 18, 19, 20, 21, 22, 23, 내년까지 24. 이제 수험서가 나온 지 이제 7년째 돼가는 거죠. 이번 달 12월 달 말에 보면 전면 개정된 내용으로 바꿔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책 구입하시면 안 되고 이달 말쯤 해가지고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할인 많이 해주는 데서 새 교재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교재를 그대로 쓰실 수가 없는 게 전년도 시험 문제와 올해 봤던 시험 문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교재는 저희는 매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4권 다요. 그래서 내용이 상당 부분 많이 바뀌고 순서도 바뀌고 해서 새 교재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상이 제가 가르치게 될 과목 2과목에 대한 개론서 안내, 서적 안내였습니다. 대략 좀 아시겠어요? 네? 그럼 딱 2개만 외우고 가자. 역사교육도 몇 대 개론서라고 그랬더라? 3대 개론서, 3대 개론서. 역사교육의 이해,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역사교육의 이론. 이렇게 3가지. 그죠? 서양사도 몇 대 개론서? 3대 개론서. 서양사 총론, 서양사 개론, 서양사 강좌. 이렇게 해서 3대 개론서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팁으로 거기다 하나씩만 더 해보게. 하나씩만. 역사교육은 사례 문제는 주로 역사교사 모임에서 낸 서적들에서 많이 나온다. 세계사 사료문항, 서양사 사료문항은 주로 어디서 나온다? 사료로 읽는 서양사라는 책에서 주로 나온다라는 거죠. 알겠나요? 보시면 전년도 역사교육론 문제가 이런 게 나왔거든요. 첫째, 다른 과목의 문항과 비교해서 역교로 문항은 내리 지금 7년째입니다. 내리 7년째. 한 문제인데요. 한 문제가 한 면을 이루고 있어요. 일반 문항의 2배 분량이죠. 그럼 문해력이 있어야 되겠지. 여기서 문해력이란 제한된 시간 안에 이 문장이나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고등학교 때 수능 배우셨으니까 잘 알 거 아니야. 그치? 언매나 화작 이런 거 하다 보면 문제가 길어, 지문이 길어 짧아? 길지. 그치? 그러니까 그거 다 읽지 못해가지고 다 문제 못 풀 때도 많지. 그치? 이 과목이 그래. 역사교육 그렇다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별로 안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문항으로 이렇게 제시되거나 변형되게 됐을 때는 굉장히 난해로운 부분이기도 해요. 아시겠어요? 우리 모든 시험 문항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먼저 이걸 문두라고 해. 문두. 이 부분을 문두라고 불러요. 문두. 문항머리라는 거지. 문항머리. 요건 뭘까? 자료. 그렇지. 요건 뭐라고 불러? 맨 아래. 요거. 여기 써 있는 대로 불러. 작성 방법이라고 불러요. 이해?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문제가 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이렇게 읽고 풀거든? 근데 역교로는 순서가 좀 달라야 돼. 이걸 1번. 그 다음 이걸 2번. 이해해? 그 다음에 이걸 읽는 거야. 3번. 이걸 지키지 않잖아? 자기 제한된 시간 내에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꼭 제시해 드린 대로 문항을 풀도록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고 내 눈은 바로 어디로 와야 돼? 내 시선은 이리로 와야 된다니까? 작성 방법으로 와야 돼. 첫 번째, 괄호 안에 기억으로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쓸 것. 공통으로라고 그랬으니까 기억이 2개 이상이겠지? 이해? 괄호 안에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공통으로 쓸 것. 이랬으니까. 여러분께 지금 문제를 보여드리려는 의도가 아니야.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잖아. 그치? 문항을 읽어나가는 연습이나 훈련을 시켜드리려는 목적이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누구나 다 다운받아 보실 수 있어. 거기다 신경을 쓰지 말고, 그 답을 쓰는데 신경 쓰지 말고, 어떤 순서대로 풀어야 되는가가 다른 과목과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새겨 듣고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문제를 다운받아서 한번 풀어보는 연습을 하면 돼. 이해해? 응? 첫 번째 문항을 이렇게 풀었다. 기억에 들어갈 말이라고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기억 말고 또 어딘가에 기억이 있다는 이야기잖아. 첫 번째가 여기 기억이니까.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가 또 있어, 여기. 이걸 찾아내는 것도 일이야. 꽤 시간이 걸려. 응? 그러니까 빨리빨리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두 번째, 밑줄친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질문을 다를 참고하여 순서대로 서술할 것. 우리 시험 문제가 일반적으로 어렵다라는, 그러니까 고시 수준이다라고 불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런 작성 방법 때문이야. 첫째, 참고하여라는 단서가 붙어. 둘째는 순서대로라는 단서가 붙어. 그럼 실제 참고를 안 하면 점수를 주겠다는 거니 안 주겠다는 거니? 순서대로 쓰지 않으면 점수를 주겠다는 거니 안 주겠다는 거니? 안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쓰기가 생각보다 수월하지 않다라는 거지. 지금 이렇게 편안한 상황에서는 수월하겠지만 실제 시험장 안에서 40명가량이 시험을 보는데 그 반 교실에서 보통 1명씩 붙거든? 최종 합격이? 교실 한 칸에서 1명 정도가 붙는 시험이라고. 긴장되겠니 안 되겠니? 되지. 이렇게 연습할 때랑 시험장일 때랑 굉장히 다르단 말이야. 이해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문항의 특성을 알고 그 문항의 특성에 맞게 책을 읽고 텍스트를 읽고 그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걸 내 의미대로 소화해내고 표현하는 능력이 없으면 시험 공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보면 밑줄친 리을의 역사 이해가 갖는 한계를 미음을 참고하여 서술할 것이라고 그랬어. 이렇게만 해도 어려운데, 이거 한계를 쓰라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이걸 또 미음, 여기 밑줄친 부분을 고려하여 쓰래. 어렵다고.
그리고 실제로 전년도에 이 문항 같은 경우 시험에 나왔었을 때 학생들이 정답률, 4점 가운데 정답률이 평균 2점 정도밖에 되질 않아. 응? 4점인데 빈칸 기억 이런 거 쓰는 거고 빈칸 니을 쓰는 거고 나머지 비교하여 서술할 것, 참고하여 서술할 것, 순서대로 제시할 것 이런 부분은 다 틀린다는 이야기야.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합격을 하고 싶으면 변별력이 있는 문항을 맞추셔야 되겠지. 남들 다 맞추는 문항 당연히 맞아야 될 거고 남들 틀리는 문항을 나는 뭐 해야지 합격해? 나는 뭐 해야 돼? 맞아야지. 남들이 틀리더라도 나는 맞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만 변별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해? 역사 교육은 문항은 좀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건 이렇게 다 학원에서 푸는 문제들만 나와요. 푸는 문제들만. 이렇게. 선생님 그럼 이런 문제들하고 얼마나 비슷합니까? 학원에서 풀어보는 문제들하고 얼마나 비슷합니까? 카페 가서 보시면 저희가 글을 올린 게 아니라 학생들이 다 글을 올려요. 선생님 저거 몇 회 몇 번 문제에서 나왔어요? 몇 월 달 몇 번 문제에서 나왔어요? 라고 본인들이 캡처해서 올려요. 응? 올리면 커피 쿠폰 하나씩 주거든. 그 수고로움이 있잖아. 어떻게 그냥 맨입으로 입 닦아. 그지? 그러니까 적중했던 문항을 본인들이 찾아서 올려주면 커피 쿠폰 하라고 스벅커피 쿠폰 하나씩 주곤 해. 응? 커피 드시고 싶을 때는 그런 것도 방법이야. 남들이 올렸어. 아 그래도 또 올려? 그럼 내가 쿠폰 드릴게. 응? 이렇게 학생들이 다 정리를 해줘. 그러니까 어떤 문항을 찍었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글쎄 좀 외람될지 모르지만 저 정도 강의 경력이고 저 정도 나이면 이런 거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뭐 저 정도 이력 갖고 있으면 굳이 이런 이야기들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서양사 문항도 한번 봐볼게요. 이런 문항들 보시면 아까 역사교육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셔요. 자 분량이 많아 저거 역사교육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글씨가 좀 보이지 크기가. 이건 실제로 한 면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면이 반으로 갈라져서 두 개 문제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편집상 이렇게 따로 빼놓은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사료가. 그러니까 요렇게 시험지를 봤을 때 한 면만 반면만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다시피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는 대부분 다 이런 문항들이야. 처음에 보자마자부터 이렇죠. 2조, 2조, 3조, 5조. 대부분 저런 조 들어가 있으면 무슨 칙령이거나 조약명이거나 이렇겠지. 그렇죠? 사료란 말이야 사료. 여기도 보면 독일은 하나이고 하나로 남을 것이다. 밑에 헤게비슈라는 사람이 쓴 1817년에 신념 고백이라는 저서 안에서 나와 있던 거고 저것도 역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운동을 내걸었던 이탈리아 쪽. 그러니까 19세기 전반부 이후를 지배했던 자유주의적 운동의 지도자들이라든가 민족주의적 운동의 지도자들과 연관된 사료 부분들로서 아까 말한 사료로 있는 서양사 부분에 다 첨부되어 있는 사료들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다도. 독일 헌법이라고 그래서요. 1948년 독일 안에서 열렸던 독일 통일 방안에 관한 회의, 이른바 파울교회에서 열렸다 그래서 파울 헌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것이 위치해 있는 도시 이름이 프랑크푸르트거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헌법 이렇게 부르기도 해. 이 헌법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 문제 동일하게 똑같이 한번 나온 바가 있어. 똑같이. 이해해? 그럼 똑같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건 뭘 굉장히 많이 보면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 기출문항. 기출문항. 지난 30년간의 기출문항을 다 보시잖아. 그러면 전체 임용고시 문항의 60%는 정답을 쓸 수 있어. 70% 정답을 쓰면 합격하는 거거든? 근데 기출문항만 꼼꼼하게, 아주 꼼꼼하게 봐야 돼. 그래서 여기에 다 복사가 돼야 돼. 그 정도 실력만 된다라면 60%는 충분히 맞출 수 있어. 전공이 80점이니까 86, 48. 그치? 48점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다고요. 임용고시 공부하는 선생님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학원을 꼭 다녀야 됩니까? 아니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대한민국의 모든 시험은 다 공통적이야.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는 모두 다 공통적이야. 모든 시험 문항의 바이블은 뭐야? 기출이야. 기출. 고등학교 때 보면 저처럼 좀 재수없는 애들 있지. 반에서 막 1등하고 이런 애들. 그네들 학원 다녔다고 그래? 안 다녔다고 그래? 저도 지금 학원 선생님을 하지만 저도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 중고등학교 때. 예? 뭐 했을 것 같아? 학원 다닐 시간에 뭐 했을 것 같아? 쌤 세대는 수능도 아니고 학력고사거든?
학력고사? 점수가 이랬다? 320점이 만점이었어요. 여기다가 체력장이라는 게 있어서 체력 검정이 있어서 20점 더해서 340점이 만점이었는데 아주 고인물이야기지. 쌤 세대 때 그러니까 보통 그때가 90년 막 이럴 때인데 1990년 이럴 때인데 그럴 때 가장 그 히트친 과가 두 과가 있었어. 하나는 신방이었어. 신방. 신문방송학과 그리고 정외과 이게 같은 라인이었지. 그러니까 문과 쪽에서는 대부분 다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통상 요 라인 가운데서 300점 이상 정도를 맞으면 그런 데를 골라갈 수가 있었었어. 굉장히 괜찮았었던 학과였었지. 두 번째로 괜찮았던 학과가 한의대. 한의대 지금은 아니지만 한의대가 굉장히 또 떴었지. 뭐 경희대 한방이라든가 대전대 한방 이런 데가 서울대보다 점수가 높았었으니까. 뭐 옛날 이야기를 하면 그래. 어쨌든 그 시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모든 국가직 시험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바이블은 무슨 문제다? 기출문제다. 기출문제다. 이해하시겠어? 그 문제를 알겠든 모르겠든 풀 수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다만 이제 내년에 임용시험을 볼 거잖아. 만약 볼 거면 나 같으면 오늘 딱 집에 돌아가서 두 가지만 할 것 같아. 하나는 교육과정 평가원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기출문제란을 클릭을 해서 그 안에 업로딩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전부 다 뽑을 것 같아. 전부 다 출력을 할 것 같다고. 이해해? 그래서 스프링으로 딱 묶어둘 것 같고, 그 다음 또 하나는 EBS나 이투스, 또 메가 이런 데서 입시학원 선생님으로 좀 잘 나가신 분들 강의, 그거를 세계사 기초과목으로 한 번쯤은 들어볼 것 같아. 고시학원 강의를 안 들으시더라도 임용고시 공부할 때 그 두 가지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물어본다. 물어봐. 오늘 집에 돌아가서 몇 가지 하라고? 뭐뭐 하라고 그랬어? 기출문제 뽑아 놓으라고. 그래서 스프링 하라고. 두 번째. 세계사 선택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거의 없지? 오, 맞네? 자기들은 안 해도 돼. 세계사 선택 안 하신 분 손 들어봐봐. 자기들이 밥이야, 이제. 방금 세계사 선택하신 분들한테 밥이라고. 그치? 방금 손 드신 분들이 당신들을 짓밟고 합격을 해. 그럼 짓밟히지 않을 거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쟤들이 2년, 3년 동안 배웠던 과목을 우리는 겨울방학 때 2달 만에 끝내야 되겠지? 그치? 그게 선행학습이야, 선행학습. 그러니까 선행학습으로 12월 말까지 EBS 강의를 꼭 한나를 완강을 해. 알겠어요? 12월 말까지 세계사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완강을 하시라고. 회원가입하면 그 대부분 다 무료로 올라가 있는 것도 많으니까 뭐 한국사 같은 경우야 최태성 선생님 같으신 경우도 있겠지만 세계사 강의는 요새 좀 드물어 강의를 하신 분들이 그 이대 나오신 이다지 선생이나 이런 분들 강의 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 찾아서 강의 들어보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뜨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한 번씩 찾아보고 세계사 관련해서 강의 잘하신 분들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세계사를 선택을 했잖아. 선택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바로 이런 책들을 보면 쉬울까 어려울까? 이런 책들이 지금 쌤처럼 이렇게 머리에 다 들어와 있을까? 아니겠지. 그렇지? 그럼 이런 책들과 수능 세계사의 중간 간격을 메워줄 수 있는 어떤 좀 미디어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겠어? 그렇지? 2009년도부터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서는요. 열린 강좌라고 그래서 어느 대학을 들어가셔도 마찬가지야. 오픈되어 있는 강의들이 꽤나 있어. 거기서 특히 서양사 강의는 굉장히 많아. 중국사 강의도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진행하는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 알겠습니까? 나는 그 수준까지 선생님 안 돼요. 그러면 EBS 5분 사탐 같은 거 그런 거 흥미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하철 안이나 버스 안에서 한 번씩 보시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기도 해.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조금씩 흥미를 좀 붙여가셨으면 하고요. 서양사 문항까지 대략 봤습니다. 이제 그럼 다른 것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 2차 시험 이제 대비 방법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제시된 거 하시기만 하면 돼. 이건 제가 할 일이고요. 제가
전화 구용문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지금 이런 역할을 해드릴 거예요. 이런 역할을.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학원을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오전에 나오십니다. 빨리 나오시는 분들은 7시에도 나오시고요. 늦게 나오신 분들도 8시까지는 보통 오세요. 그래서 아침 오전 강의가 9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잠깐 자습을 하죠. 그리고 수업을 듣습니다. 점심 먹어야죠. 그죠? 점심 먹고 난 후에 오후에 자습을 하고요. 또 저녁을 먹습니다. 야간에 자습을 합니다. 이렇게. 안 믿기시겠지만 요렇게 루틴을 잡아가시는 분들이 150명 넘습니다. 150명 넘어요. 이제 나중에 1, 2월 달 안 다녀도 좋으니까 저 뒤에 와가지고 구경만 해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패턴대로 움직이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오전, 오후, 야간. 임용고시 공부는 무조건 이렇게 3등분해서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3등분해서 한다고요. 오전, 오후, 야간. 아시겠지? 그럼 각각 3등분해서 각각의 시간마다 최소한 2시간에서 2시간 반씩을 건지셔야 돼. 이렇게. 그래서 1일 최소 8시간 학습법입니다. 8시간 학습법. 저걸 300일을 한다고 쳐봐. 83, 24. 2400시간이지? 그지? 2400시간 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하루에 8시간 공부하는 게 어려울까? 그 8시간씩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0일을 하는 게 어려울까? 후자가 어렵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계가 아닌 이상 그건 가능해? 불가능해? 아프기도 하겠지. 또 집에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할 거고. 뭐 친구들의 약속이 깨버리면 상관없지만 때로는 교수님이 부르기도 할 거야. 그잖아? 그래서 통으로 덜어내야 돼. 한 달을. 1개월을 덜어내는 거라고. 원래 임용 공부할 때는. 이해해? 그러면 우리가 총 1차 시험 볼 때까지가 얼마라고? 1차 시험 볼 때까지가 330일 정도 기준을 잡아 11월 셋째 주에 보니까. 이해해? 뒤에 버림을 해서 320 며칠입니다. 버림해서 320일이다. 그 가운데 며칠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30일 빼면 290일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내가 장담하건대 이것보다 덜 해가지고 합격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 그리고 그런 사례도 없어. 말했죠. 제가 여기 몇 년 지금 강의한다고? 25년. 아마 임용 공부하는 다른 친구들, 다른 과의 친구들이 있다고 그래도 그 친구들도 제 이름을 알 수도 있고 그 친구들을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들도 저를 쉽게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만큼 제가 학원에서 원로입니다. 원로. 경력이 많다고요. 거쳐간 학생만 2만 명이 넘어요. 2만 명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교사 가운데 절반은 제 제자입니다. 절반은. 지금 가장 나이가 많은 친구들이 44, 45이래요. 가장 어린 친구들은 이제 올해 합격을 해드리겠지? 4학년 가운데 24, 25. 고로 대한민국 역사교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저한테 배운 제자들입니다. 웃기게 들릴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지금도 제가 전화 한 통만 하면 100명 모으는 건 순식간입니다. 자, 우리 앞으로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서명을 하자. 현장 교사들아 모여라 라고 전화를 돌리면 100명 모으는 건 금방이라고요. 이해합니까? 제가 영향력이 있다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많았던 사람들도 전부 다 이 법칙을 깨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1년 며칠 공부하는 거? 그렇게? 아시겠지? 여러분이 하시든 못하시든 저나 구영모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본래 사람은 딱 두 부류거든. 자율적 능동적인 부류가 있고 수동적 타율적 부류가 있는데 이런 상대평가 유형의 공부를 할 때는 수동적인 게 좋아요. 뭐가 좋다고? 수동적인 게 좋다고요. 창의적인 업무나 기획 업무에는 능동적인 게 좋지만 이런 상대평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수동적인 게 좋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시키는 대로 잘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시키는 대로 잘하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셨든 간에 제 눈에는 2만 분의 1일 뿐입니다. 2만 분의 1. 지난 합격해 나간 2, 3천 분의 1일 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저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붙어보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기간 동안 반드시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이것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임용 공부는 시작. 오전, 오후, 야간 3등분해서 학습한다. 며칠? 290일. 나머지 이 날짜, 그러니까 이 30일 날짜 동안만 아파야 된다. 집에 일이 생겨야 된다. 그 이외의 일이다. 여기서 하루라도 더 빠진다. 나는 내년까지 시험 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 실제로 여기서 280 정도 돼도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처음에 여유를 주잖아. 여기서 또 30일. 그건 안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가짐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숫자는 바로 이거예요. 며칠? 290일. 하루에 몇 시간? 8시간. 쌤, 저 4학년인데요. 그렇지, 4학년은 안 되지. 그런데도 합격생 가운데 15%는, 그러니까 210명 가운데 말입니다. 210명 가운데 정확히 31명에서 32명은 4학년입니다. 그럼 걔들은 학교 수업도 들어야지. 그치? 때로는 또 알바도 해야지. 절대 물리적으로 이 시간이 안 나오지. 근데 어떻게 합격을 하는 걸까? 정답은 명확합니다. 명확해. 아까 했던 말 그대로 하면요. 그저 시키는 대로 가장 잘하는 아이들이 4학년입니다. 시키는 대로 가장 잘한다고요. 예를 들면 기출문제 분석반 강의 6주차 5번 문제를 다음 주까지 외워가지고 와라 라고 했을 때 똑같이 외워오는 아이들이 4학년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5학년, 6학년, 7학년, 때로는 뭐 15학년 이런 사람들은 필요 없는 지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외워라 하면 생각 먼저 해. 왜 외워야 되지? 어떤 가치가 있길래 외우라고 하는 거지? 이걸 외움으로써 내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말했잖아.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거라고. 그냥 외우라면 외우는 거고, 이게 시험에 왜 나왔다, 몇 번 나왔다 이런 것들로 충분히 납득시키고 설득시켜 드릴 겁니다. 그런데 4학년처럼 거기에 허비되는 시간이 없어야 돼. 그저 인풋, 아웃풋 이 과정만 있을 뿐이지 중간에 프로세싱이 있으면 안 돼. 본인이 뭔가 프로세싱을 하고 싶다. 저처럼 대학원을 가셔. 대학원을. 이런 종류의 학원을 다니거나 임용고시를 준비하실 게 아니라 학문을 하시는 게 옳아. 내가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시험은 70%의 암기와 20%의 엉덩이, 10%의 이해력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해합니까? 암기가 몇 프로라고요? 부정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소화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 이러시면 돼. 그렇죠? 자, 만약에 1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임용 공부를 해요. 그럼 모든 과목을 처음 배운다고요. 예습해야 되겠어? 복습해야 되겠어? 시간이 없어. 근데 예습, 복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야. 예습을 하겠어? 복습을 하겠어? 처음 배운다고. 예습을 해야지. 예습을 해야 뭐가 틀려? 강의가 틀려. 근데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은 중고등학교 때 버릇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수업 듣고 뭐만 하려고 해? 복습만 하려고 해. 그러면 수업 시간이 날아가. 수업 때 배웠던 내용이 날아간다고. 물론 대책은 있지. 수업 시간에 녹음을 해. 제가 하라고 하거든? 휴대폰이나 어떤 데다 다 녹음을 해. 그래서 집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집에서 복습할 때 한 번 더 들어.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한 번만 연습을 하셔봐봐. 제가 예습으로 이번 주는 무슨 서적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내용들을 약 4권의 몇 페이지를 읽어오시면 수업 내용이 잘 들릴 겁니다. 라고 예고를 해드릴 테니까 한 주는 읽어와봐. 그리고 한 주는 읽어오지 말아봐. 그리고 앉아있을 때 집중력이나 흥미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 이해? 다시 정리하면 1월달 그러니까 임용시험을 처음 공부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예습이 중요하다. 무조건이다. 예습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당일 수업했던 건 그 다음날로 절대 넘기지 않는다. 당일 복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도 제가 짜드리거든. 스터디도 결성을 해드려요. 전부 다 학생들 특성을 파악해서 상담도 하고요. 상담 토대로 해서 아이들의 기본 실력 이런 것도 다 점검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스터디도 해드리고 스터디를 토대로 해서 별도로 또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는 여기 다니는 겁니다. 이제 박문각 대학에
다니는 거예요. 몇 학년? 5학년. 방문각 대학의 5학년. 알겠죠? 다행스럽게 또 저는 여러분을 가르칠 자격 조건이 돼. 대학 강의 경력이 11년이 있으니까 가르칠 자격 조건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5학년이 되는 거야. 여기를 뭐처럼 생각하라는 이야기? 학교. 알겠죠? 그래서 연대의식을 같이 가지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학습 방법의 가장 큰 핵심은 요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학원 안 다니더라도. 오전, 오후, 저녁. 예습, 수업, 복습 이렇게 1대1 대응 이루는 거 아시겠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이걸 습관화 시키셔야 돼. 그 다음 수업하기 전에 예습할 때는 반드시 이걸 읽고 와야 돼. 아까 말한 상사 개론, 상사 총론, 상사 강의 이 가운데 최소한 한 권이라도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어오세요 라고 써드릴 테니까 반드시 읽어가지고 오셔야 돼. 그래야만 수업 효과가 높아. 이해돼요?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읽어나가는 부분에서 출제된 문제가 있었잖아. 그럼 그것도 말을 해줘. 아니, 선생님을 위한 시리즈라는 책에 보면 다 표시가 돼 있어. 몇 년도 몇 번 문항이라고. 그러면 그 표시만 보고 넘어가야 돼. 그 표시된 부분을 참고로 실제 기출문제를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 되겠지?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자마자 뭐 하라고? 문제 뽑으라니까? 기출문제 출력해서 스프링으로 제본하라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셋, 스터디 구성. 같이 해서 서로 돕거나 서로 통제하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저건 제가 해드릴 역할이고. 그 다음 학원에서는 이런 교재 위에다가 단권화를 전부 다 시킬 겁니다. 여러분한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검사도 해요. 검사합니다. 단권화 잘 해왔는지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검사합니다. 물론 뭐 안 해왔다고 뭘 막 야단을 치거나 때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확인만 해서 다음에 이제 1대1로 상담할 때 저번 주에는 잘 못하셨으니까요. 이번 주에는 좀 듣더라도 좀 더 해보십시오라고 조언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아시다시피 성인고시 학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막 인격적으로 모독을 할 수 절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고요. 존중하는 의미이지만 격려나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합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을 못 하셨으니까 이번 주까지는 꼭 이 부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밀리면 올해 시험은 어렵습니다. 이런 말은 해드립니다. 다음입니다. 하루 시간을 쪼개면 대략 이런 식입니다. 그렇지? 보시다시피 미리 예습을 하고 조금 일찍 나와서 1시간 정도 그 다음 해당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 끝나고 점심 먹고 배웠던 내용, 그날 배웠던 내용 합니다. 야간에는 스터디를 하시든 이때 미진했던 복습 내용을 보충을 하시든 또 때로 형성평가를 보면 형성평가 문항을 피드백을 하시든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학습 방법은 이렇게 3분입니다. 3분. 아까도 표현했지만 오전, 오후, 야간 이런 식으로 무조건 3분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1차 시험에 대비하는 방법으로는요. 상반기는 내용 정리를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2022 교육과정이 지금 제시가 됐고 아직 교과서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연말에 교과서가 시범본이 나오게 될 텐데요. 여러분 시험 보실 2025학년도까지는 2015 교육과정, 그 가운데 역사과에 해당하는 2018 교육과정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학교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중학교 역사 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고등학교 선택 과목이었던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교과서를 전부 다 구비를 하시거나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파일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다 PDF 파일을 다운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아이패드 같은데. 그런 것도 좋습니다. 개론서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요. 기출문제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만 준비하고 오시면 이 내용 정리하는 법은 저희가 다 하나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하반기 때는 이걸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는데요.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문제 유형과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 또 예상되는 주제. 통상 10월 말에서 11월 첫째 주가 되면 어느 대학에 어떤 교수가 출제가 들어갔다라는 걸 윤곽을 알게 돼요. 물론 그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분이 전공한 내용이 100% 나온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60, 70%는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들어갔다라는 걸 알게 될 때 예상 문제도 학원에서 역시 찍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찍어드리는 문제는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풀이 요령,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 이런 것들을 하반기 때는 본격적으로 가르쳐 드리게 될 거고요. 12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2차 반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487명이 지금 현재 등록을 해서 지도안 작성. 저도 지금 어제, 그제 이렇게 이 수업이 지금 다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에는 지금 요게 진행이 됐고요. 면접 수업이요. 이렇게 12월 달 내내, 그래서 12월 23일까지입니다. 23일까지 2차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잠깐 크리스마스와 연말 일대를 쉬었다가 12월 29일이나 30일에 보통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거든요. 그러면 다시 1차 합격하신 분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스터디를 꾸리고 다시 2차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1월 21일, 22일 2차 시험 때까지예요. 시간이 한 3주 정도 남는데요. 그 3주 때 또 다시 2차 반을 다시 꾸리고 돌립니다. 그래서 1월 달은 이렇게 실전과 같이 연습을 하고요. 개별적으로 전부 다 피드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합격하셨던 분들, 또 전임 퇴직하신 교장 선생님들, 전임 장학사분들 이런 분들 모셔서 저희가 피드백을 받기도 합니다. 현직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전임이에요. 전임. 퇴직하신 분들. 퇴직한 지 2년, 3년 이렇게 되신 선생님들 모시고 강의합니다. 예, 학원의 커리큘럼은 대략 이렇게 5개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가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려고 오신 1, 3월의 내용 끝장반이 있고요. 가장 기본 이론반이고 기본부터 심화까지 내용 정도를 체계화시킬 수 있는 반 강의입니다. 4월부터 6월 3개월 동안은 기술되었던 문항, 주로 30개 년도에 가까운 문항들을 주제별로 다 묶어서 답안을 제시해드리고 그 문항을 해결하는 과정, 절차, 또 그것을 변형시키는 문항까지 별도로 만들어서 제시해드립니다. 7, 8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3대 개론서들의 문제들을 중점으로 풀고요. 9, 10월에는 주로 사료형의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사료로 보는 서양 근대사 같은 경우, 또 아시아사 같은 경우,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같은 경우 주로 사료 문항과 연관된 실전 문항을 풀고요. 마지막 11월 시험 보기 2주 동안은 최종 내용 정리, 소위 찍기반을 운영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토탈 5가지 코스로 1차 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교재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2차 반 교재인데요. 이게 지금 수업 실현 교재고요. 이게 서울 면접 교재입니다. 이게 경기도 면접, 경기도 수업, 이건 거의 모든 전 지역을 대상하는 발성 수업, 전달력 수업과 관련한 교재입니다. 학교 사용 설명서는 학교 현장에서 부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소개해주는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 서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2차 관련 서적만 저희 팀은 몇 개가 있다? 6개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 말고 우리가 수험서라고 부르는 선생님을 위한 시리즈가 영역별로 있을 테니까 4권이 있겠죠? 그럼 그 4권, 이거 합쳐서 6권, 토탈해서 10권입니다. 10권. 저희 팀에서 주로 교재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몇몇 그 인터넷 서점에 가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전부 다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 그런 서적들일 겁니다. 예, 그래서 12월부터 1월까지는 어쨌든 이런 2차 수업을 계속적으로 이런 서적들로 진행을 함께 해나가고요. 실제 이게 2차 연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 면접 상황과 똑같이 재현을 해놓은 학원 교실. 책상 동일한 거 보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양옆으로 앞으로 지금 전부 다 면접 담당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과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이렇게 연습도 많이 해봅니다. 예, 수업은 대략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수업은 수, 목, 금, 토 이렇게 4일간 진행되고요. 나머지 날짜 모두 다 자습실은 상시 개방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06시부터 9시 반까지 1년 내내 자습실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시간 아무 때나 와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평균적으로 남아서 자습하시는 분들이 200분 정도 되신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월별로 평균 200분 정도 남아서 계속 자습하십니다. 일요일까지요. 예,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학원에서 총괄평가를 보는데요. 아마 이런 식으로 성적표를 나눠주는 학원이 노량진에서 유일할 겁니다. 개인별 성적표인데요. 전부 다 반응 분포부터 시작해서 크로마토그래피, 더 나아가서 지역별 평균 점수, 영역별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평균 이런 것들까지 다 제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표를 만들어서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고 전체 임용고시 수험생 가운데서 15%가 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위 15% 평균 점수도
따로 내드립니다. 응시 지역에 따라서 석차도 따로 내고 전국 단위로 석차도 냅니다. 이런 식의 성적표를 1년 동안 학원 다니시면 12번 정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향상도 체크에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 다음 별도로 사이트들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김태규 전공 역사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 사이트를 따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건 구형모 선생님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청출어람 김구 전공 역사라고 들어가 있고요. 아울러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요. 또 더 나가서 블로그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블로그도 김구 전공 역사라고 치면 전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필요하신 강의, 아주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강의들은 전부 다 여기 올라가 있으니까요. 미리 학원 나오시기 전에 한 번쯤 둘러보시고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카페요. 아마 중등 과목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것일 테고 임용고시 모든 전 과목을 전부 다 합쳐서도 가장 많은 합격 수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합격 수기가요. 가입하셔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저 블로그고요. 이거 인스타그램입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고요. 필요한 부분들 한 번씩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에 필요한 안내사항은 대략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잠깐 쉬셨다가 Q&A 잠깐 받고 그리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